1970년 온 세계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겨우 일어선 그 작은 반도. 국가가 428km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 나라 예산의 5분의 1을 도로 하나에 걸겠다는 미친 도전이었죠. 미국이 웃었습니다. 유럽이 코웃음 쳤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가난한 분단 국가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50년 후 한 미국인 전문가가 그 기적의 땅에 서게 됩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곳에서 완벽하게 흐르는 수십만 대의 차량들을 바라보며 그는 전율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계가 포기하라 했던 그 민족이 맨손으로 기적을 일궈낸 거였습니다. 이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자존심 강한 미군 장교가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일까요?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된 그 기적의 이름이 지금 밝혀집니다. 폭탄이 터진 순간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2005년 바그다드, 제가 직접 설계한 도로 위에서 말이죠. 콘크리트 파편이 제 헬멧을 관통했고 바로 옆에 있던 톰슨 중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죠. 소령님, 이 길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완벽한 도로는 없다고요. 사람은 결국 길 위에서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저는 크랙 바스터입니다. 미국 미시간 디트로이트 출신, 현재 국제인프라 전략 및 군사도로 시스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54세, 전직 미 육군 공병단 소령 출신입니다. 25년간 지옥 같은 전장에서 도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수없이 목격했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 도로도 폭격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는 걸 말이죠. 미군 최정예 공병단 출신인 제가 20년간 설계한 도로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 진입로, 카불 중앙고속도로, 모술 우회도로까지 말이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완벽한 인프라를 만든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신념이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도 겨울마다 마비됩니다. 일본의 신칸센도 지진 앞에서는 무력하죠. 미국의 인터스테이트도 허리케인 하나면 끝이에요. 25년간 전 세계 도로를 분석해왔습니다. 영국의 M25, 프랑스의 A1, 중국의 징후 고속도로까지 모두 똑같았어요. 인프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게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였죠. 그런데 2023년 9월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펜타곤에서 급히 소집된 비밀회의였어요. 참석자는 딱 3명. 국방부 인프라 담당관, 나토 교통연구소 소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바스터 소령, 이 자료를 보십시오. 제 앞에 놓인 건 빨간 봉인이 찍힌 기밀 문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도로 인프라 긴급 분석 보고서. 긴급이라고요? 한국이 뭘 어쨌다는 겁니까? 그 순간 담당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령님, 우리가 25년간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률 94.7%, 오류율 0.001%, 50년 된 고속도로가 신축도로보다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또 조작된 자료겠지 하고 말이죠. 소령님, 이건 우리가 3개월간 첩보위성으로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 하는 일이거든요. 과장된 통계로 포장하는 거 말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건 미군 정찰 위성 데이터였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실시간 관측 결과였어요. 3번, 4번 확인해도 똑같았습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로 사고율 세계 최저 수준? 휴게소 만족도 97%? 교통체증 해결률 92%?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50년간 단 한 번도 완전 마비된 적 없음. 자연재해 복구 속도 세계 1위 마이너스 평균 6시간 내 복구 완료. 도로 유지보수 시스템 효율성 독일 대비 340% 높음. 겨울철 제설 작업 완료 시간 마이너스 평균 2시간 37분.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나토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스터 소령, 우리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의지라고요? 도대체 어떤 의지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확인하러 가시는 겁니다, 소령님. 제가 25년간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전 세계 도로 인프라를 평가해온 저에게 한국은 그저 경제 성장한 아시아 국가 정도였습니다. 기술력은 일본보다 떨어지고 체계성은 독일보다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추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던 도로 건설의 모든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프라 혁명을 일으킨 건가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25년간의 신념을 뒤흔든 그 나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도로 시스템의 핵심인 경부고속도로부터 파헤쳐 보기로 했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들을 펼쳐놨습니다. 1970년 2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길은 민족의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사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예산 배정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예산의 20%를 도로 하나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미국도 독일도 이런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았죠. 당시 언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나라 예산의 15을 도로 하나에 쏟아붓다니 미친 짓이다. 박 대통령의 무모한 도박, 국가 재정을 파탄낼 위험한 발상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더군요. 저 역시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군인 출신 대통령이 무슨 도로 건설에 그렇게 올인했을까 싶었죠. 분명 감정적인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군사작전 계획서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노선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짧은 직선 거리로 연결한 게 아니었어요. 주요 산업단지와 군사기지를 모두 연결하는 전략적 루트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수 물자와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였죠. 더 놀라운 건 휴게소 배치였습니다. 30km마다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시 군용 차량의 연료 소모량과 운전자 피로도를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이 사람은 도로를 건설한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한 거였군. 설계도 구석구석을 살펴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비상활주로로 전환 가능한 직선 구간들이 있었어요.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런 발상을 1970년에 했다고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설계회의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그는 단순히 승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지도 위에 선을 그으며 노선을 결정했더군요. 왜 대전을 거쳐야 합니까? 당시 건설부 장관이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르고 경제적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대전은 한반도의 배꼽입니다. 전국 어디든 2시간 내 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국가의 혈관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후에 한국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단순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전국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건설 과정 기록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기술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죽습니다. 의지가 죽는다는 표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군인 출신인 제가 봐도 이건 작전 수행 의지 그 자체였어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자체가 국력 신장의 핵심이라고 본 거였습니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뤘습니다. 터널 굴착 기술, 교량 건설 기술, 포장 기술 모든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이게 나중에 중동 건설붐의 바탕이 되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경부고속도로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전쟁 없이 승리하는 전략이었어요. 강력한 물류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기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존심까지 회복시키는 일석삼조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설계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50년 전 한 사람이 그은 선들이 지금도 한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 사이 428km, 그 선 위로 매일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오갑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로를 깔았던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운 거였다는 걸 말이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라 의지와 신념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설계도상의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5년간 전 세계 도로를 분석해온 경험으로는 계획과 실제 사이엔 항상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초입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50년 된 도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면이 평탄했습니다. 미국의 신축 고속도로보다 오히려 더 부드러웠죠. 천안 근처를 지나면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촬영산맥입니다. 당시 가장 큰 난공사 구간이었죠. 촬영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0년대 기술로 이런 터널을 뚫었다고요? 길이만 해도 수킬로미터였는데 당시 한국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공사였을 겁니다. 옥천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도로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건설 당시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직원이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당시 현장 책임자가 남긴 기록들입니다. 보시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일지들이 가득했습니다. 1971년 3월 15일자 기록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터널이 무너졌다. 3명이 죽었다. 김철수, 박영호, 이만수. 모두 20대 청년들이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래도 내일은 다시 판다. 대통령이 믿고 있으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군인 시절 수많은 전사자 명단을 봐왔지만 이런 문장은 처음이었어요. 전쟁도 아닌 평시에 도로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해 5월 20일 기록이었어요. 오늘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왔다. 헬멧을 쓰고 직접 터널 안까지 들어가셨다. 여러분이 뚫고 있는 건 터널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입니다. 라고 하시더라. 작업자들이 울먹였다. 나도 울었다. 기록을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김대영 대위의 기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군 공병대 출신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죠. 우리에게는 기술이 없었다. 장비도 부족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조선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매일 사람이 죽어갔지만 살아남은 자가 이 길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 터널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견고했어요. 벽면을 손으로 만져보니 당시 작업자들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져진 콘크리트였죠. 터널 중간쯤에서 작은 명판을 발견했습니다. 1971년 건설 중 순직한 동지들을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영호, 이만수. 일지에서 본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전직 군인으로서 전쟁의 냄새는 익숙했지만 이토록 희생이 숭고하게 느껴진 전장은 처음이었어요. 이들은 총탄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터널을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0년 전 이곳은 첩첩산중이었을 텐데 지금은 차들이 시속 100km로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당시 희생된 사람들이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도로관리사무소로 돌아와서 더 많은 기록들을 봤습니다. 건설 기간 중 총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평균 연령 28세. 대부분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패배 대신 길을 택했구나.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미래로 가는 길을 직접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쓰러져간 청년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아남은 자가 이 길을 끝내야 한다는 그들의 의지가 지금도 이 도로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피로 다져졌습니다. 이 나라의 길은 국민이 직접 깔아올린 방어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어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완벽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정말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25년간 전 세계 인프라를 분석해본 경험으로는 후진국이 단숨에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외국 기술이나 자본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외국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기로 했죠. 먼저 미국 국무부 기록보관소에 연락해봤습니다. 1970년대 한미기술협력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 예상대로라면 분명 미국이 뒤에서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기술 지원 기록도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측에서 무모한 계획이라며 반대했다는 기록만 가득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선진국들이 모두 한국의 고속도로 계획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더군요. 기술 지원은커녕 자금 대출도 거부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국가기록원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공개되지 않은 비밀 협정이나 기술 도입 경로가 있을지도 모르잖습니까? 며칠 후 도착한 자료들을 뒤져보는데 한 묶음의 문서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및 개인 메모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1969년 12월 작성된 손글씨였죠.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깔아야 한다. 도움을 받으면 의지가 죽는다. 기술도 돈도 부족하지만 의지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 한 줄을 읽은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국가의 의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 메모였어요. 군인 출신인 제가 봐도 이건 작전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외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니었어요.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절대적 의지였습니다. 메모는 계속됐습니다. 외국 기술진들이 웃는다. 한국이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느냐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저는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50년 전 한 지도자의 결심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지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배우면 된다. 돈이 없으면 국민이 힘을 모으면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변명일 뿐이다. 이어지는 메모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각오가 드러났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조선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작전 계획서보다 강렬했습니다.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우리에게는 그 의지가 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이제 제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 선진 기술 없이, 충분한 자금 없이도 이 나라는 해냈습니다. 오직 의지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메모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보였어요. 그 모든 길이 50년 전 한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새삼경이로웠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가르쳤는가? 아니, 누가 이 나라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기술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의지만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모든 상식이 하루 만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의지가 기술을 이기고 신념이 자본을 이긴 나라. 그리고 그 의지가 지금도 이 나라의 도로 위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가장 험난했다는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당제터널 일대였죠. 1970년대 건설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량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터널은 경부 고속도로 전체에서도 최대 난공사 구간이었어요. 지질이 불안정하고 지하수가 많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터널 입구에 도착하니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 중 순직한 동지들을 영원히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더군요. 그 아래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박영호, 이만수, 최봉기, 정태성. 이름만으로도 200개가 넘었어요. 모두 이 터널 구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추모비 옆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분이신가요? 저도 그때 여기서 일했었어요. 20살 때였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를 만난 거였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터널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믿고 있으니까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늘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견고했어요. 벽면 곳곳에 당시 작업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m쯤 들어간 지점에서 벽면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1971.5, 15. 김철수 작업반. 조국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추모비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남겼던 거예요. 단순한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조국 건설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또 다른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뚫는 건 터널이 아니라 미래다. 죽어도 이 길은 완성시킨다. 이런 문구들이 벽면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터널 중간쯤에서 특별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제단 같은 곳에 낡은 헬멧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옆에 작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1971년 6월 12일 대붕괴 사고로 순직한 박영호 반장의 헬멧.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배들을 대피시키다가 스스로 매몰되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치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터널 끝까지 가보니 당시 현장 책임자가 남긴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오늘로 공사 시작 500일째다. 지금까지 137명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살아남은 자가 이 길을 끝내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전직 군인으로서 전쟁의 냄새는 익숙했지만 이토록 희생이 숭고하게 느껴진 전장은 처음이었어요. 이들은 총탄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지금의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터널을 나오면서 다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희망이요. 이 길이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될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패배 대신 길을 택했다는 걸 말이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미래로 가는 길을 직접 만들었던 겁니다. 한국의 도로는 피로 다져졌습니다. 이 나라의 길은 국민이 직접 깔아올린 방어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쓰러져간 청년들이 꿈꿨던 바로 그 광경이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지금도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처음으로 만나는 악천후였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빗물로 가득했지만 도로는 여전히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 비가 오면 교통이 마비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폭우가 내리면 도로 시스템이 마비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도로들은 마치 비에 대비라도 한 듯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에 도로관리센터에 오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25년간 도로 인프라를 분석해왔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운영을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밤 10시 경부고속도로 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전국의 고속도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군요. 모니터 속 도로들이 정말 심장박동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량들의 흐름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센터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전국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3분 내에 파악하고 30초 내에 대응 조치가 시작됩니다. 그때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도로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만든 체계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제가 봐도 이건 명백한 전략적 사고였어요. 오후 11시 30분경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상남도 김천 구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 스크린에 김천 구간이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폭우로 인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교통이 마비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구간의 통행을 차단했어요. 동시에 우회로가 개방되면서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경로로 유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초나 걸렸습니까? 27초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7초 만에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까지 완료한 거였어요. 미군에서도 이런 속도는 불가능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우회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체도 없고 혼란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5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겁니다. 모든 고속도로 구간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우회로가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과거 군 복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가 끊어지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 시스템이 전시에도 작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평시에는 교통 편의를 위해 쓰이지만 유사시에는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전쟁 없이 승리하는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2시경 김천 구간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산사태 잔해가 모두 제거되고 안전성이 확인된 거였어요. 복구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하루는 걸릴 일이었거든요. 전국에 비상복구팀이 배치되어 있어요. 모든 장비가 30분 내 투입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 도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시 체계였어요. 새벽 4시 저는 관리센터를 나서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건 과거 군사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지키는 전쟁이었어요. 전쟁터에서는 적을 물리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국민을 지키는 게 목표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 기술로 그리고 신념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 지도자의 비전이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면역 시스템이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스스로 치유하고 더 강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 5시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양재동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길은 민족의 대동맥이 될 것이다라며 첫 삽을 뜬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한 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이곳에 서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에서 제가 느낀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차량 통행량도 적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 길이 온 나라의 혈관이 되어 뛸 거라는 걸 말이죠. 도로 가장자리에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공기념비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 1970년 2월 1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기념비 앞에 서서 50년 전 그날을 상상해 봤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품고 이곳에 선 모습을 말이에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0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428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매일 수십만 대의 차량이 출발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길이 장엄했습니다. 첫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승용차, 버스들이 하나둘씩 이 길로 진입했어요.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일을 하러, 꿈을 이루러 말이에요. 저는 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진동이 마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 민족의 꿈이 응축된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50년 전 당신이 그은 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가 지도 위에 그었던 그 선이 지금도 맥박치며 흐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산업과 사람들의 삶이 이 길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한 트럭 운전기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외국분이신가요? 이 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이 도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길이네요.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길 건설에 참여했어요. 그때 20살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는 이 길로 전국을 다니며 일하고 있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만든 길을 아들 세대가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길은 한 세대의 희생과 의지로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진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고속도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50년 전 황무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나라의 중심 동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의 의지 말이에요. 하이패스 게이트를 지나가는 차량들의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습니다. 삐삑, 삐삑, 삐삑. 마치 이 나라의 심장 소리 같았어요. 나는 그 길에서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선 이유를 봤다. 제가 며칠 전 적었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 길을 통해 스스로 일어섰고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오전 10시, 저는 경부 고속도로 출발점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은 평가나 분석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길 앞에서 경례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도로를 지었고 나는 신념을 배웠다. 제가 앞으로 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지도에 없는 방어선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어선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며칠 전 제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인프라 포럼에서 한국 도로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최고 기술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한다고 했죠. 베를린 컨벤션 센터 발표 당일 오후 2시였습니다. 500여 명의 청중이 홀을 가득 메웠어요. 대부분 서구 선진국 출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잠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회의적인 시선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도로의 기준을 묻는다면 이제 나는 한국을 말합니다. 제 첫 문장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25년간 전 세계 도로를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률 94.7%, 오류율 0.001%.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차분히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재해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선 이유를 봤습니다. 1970년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의 나라에서 428km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 길은 기술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 선진 기술 없이, 오직 국민의 의지만으로 완성된 기적이었죠. 저는 당제 터널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37명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들에게 경부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로는 전쟁을 막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50년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들어낸 정신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곧 전체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5분 넘게 계속된 기립박수였습니다. 연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차례다. 발표 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 관리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학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군요. 이틀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려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제게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꿈과 의지가 응축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택시 안에서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난 이제 안다.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한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의 흔적이라는 걸. 한국은 그 길 위에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미래로 달리고 있다. 창밖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차량들이 그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50년 전 죽어간 청년들이 꿈꿨던 바로 그 모습으로 말이에요. 한국의 도로는 지도에 없는 방어선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경례한다. 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기준이라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길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